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에 직접 인사말을 적어보게 되다니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제 친정 집안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왔고 감당하기 벅찬 감정들이 몰려왔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게 신기해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설마 상상도 하기 싫은 미래가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자랄 수 있었던 듯 싶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양가 수준이 비슷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비록 적은 월급을 주는 곳이긴 하였으나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근속하시며 돈을 벌고 모으셨고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임신을 하셨던 친정 엄마께서는 무탈한 앞날을 그리며 태교에 전념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임신하신 이후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태교에 힘을 쓰셨던 건데요. 외가 식구들에게 친정 아버지께서 돈을 떼어먹히는 기가 막히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큰 외삼촌의 가족들이 너무 급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친정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내어주셨는데 얼마 후에 곧장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그 길로 잠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왜 조부모님께서는 큰 외삼촌네를 두둔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리고 갚지 못하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도망을 갔겠냐고. 당신의 친정 오빠와 새언니가 지독한 배신을 안겨준 것에도 버티고 계셨던 친정 엄마께서는 당신의 양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시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셨다고 합니다. 출산 예전까지 2달여 남아있던 뱃속의 생명은 이르게 세상에 나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작은 별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친동생 부부의 등을 쳐먹어? 어떻게 한쪽 자식만 그렇게 감싸고 편을 들어? 어떻게 이제 어떡하면 좋아?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친정 엄마께서는 정신을 놓고 하염없이 절규하셨으며 그 모습 앞에서 친정 아버지께서는 차마 원망의 말씀도 쉬이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당신의 처가가 미치도록 원만스러운 게 본심이었다죠. 그러나 친정 엄마께서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몸서리치는 걸 보면서 그저 입을 다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 떠나간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오매불망 손자의 탄생만을 기다리셨던 친조부모님께서 거의 기절하듯 뒤집어지셨다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고모 2분 말고는 형제가 없는 3남매였고 고모들 모두 시집을 가셔서 딸만 낳으신 뒤였습니다. 아들이 귀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집구석에서 감히 내 아들의 돈을 가지고 내뺀 것도 모자라서 내 손자까지 잃게 만들어?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천하의 잡것들 같으니라고. 친할머니께서는 크게 분노하셨는데 의심 없이 모든 돈을 내어주신 친정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으시면서도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조사나하고 마셨던 친정엄마를 향해서는 온갖 욕설을 다 쏟아내셨다고는 해요. 그리고 2번 다시는 그 정신나간 집구석하고 연락하고 살지 말라고 하시며 연을 확실히 끊을 것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께서는 하는 수 없이 그때 외가와 절연을 하게 되셨어요. 친정아버지를 향해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으니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잃은 것보다 컸던 것은 바로 상실감이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자꾸만 전세 사기 사건이 다뤄져서 한숨을 짓게 만들던데요. 사기를 당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유족들이 한 말은 그 전세금이 날아갔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돈을 모으기까지 걸렸던 시간과 노력이 한꺼번에 공중분해되었다는 것이 미치게 허무해서 인생을 사는 것 자체를 의미 없는 것 같다고 여기더니 끝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돈, 그 금액 이상의 가치가 인생에서 도려내진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친정 부모님께서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제가 태어나서 본 풍경도 그랬습니다.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물든 분들이 바로 제 친정 부모님이셨으니까요. 친구들과는 달리 저에게는 어째서 외가가 없는지 궁금해하며 자랐었는데 그런 비하를 알고 나서는 저 역시도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예쁘지도 총명하지도 않은 너무 평범하디 평범해서 저는 제 존재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가난한 집을 일으키기 위해 연예인이 되었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성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하던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 아니면 내가 너무 못나고 부족한 걸까? 저는 그런 식의 초조함을 느끼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친할머니께 제가 자주 구박을 받으면서 쓸모없는 기집애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 때는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당당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위축되어 있었고 특히나 친가 식구들이 저희 집에 예고 없이 와 있을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저도 잘해보고 싶은 아이였는데 인정을 받고 싶은 아이였을 뿐인데 주변에서 원래 딸은 아빠를 닮는 법이라더라 는 소리가 들릴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엄마를 닮은 외모였거든요. 그리고 아빠를 닮은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 남동생이었어요. 도저히 어린아이를 낳아 키우는 집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우중충한 집구석에 한 줄기 햇살을 내리치게 만든 존재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와 6살 터울로 태어났죠.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친정 엄마께서 전화기를 붙잡고 병원에서 아들이래요 라며 외치던 그 모습을 말이죠. 그 이후 반찬을 해서 바리바리 가져오시던 친할머니의 모습과 실없이 미소를 지으시던 친정아버지의 모습은 무척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동생이 태어났어? 신기하다. 부럽다. 라는 말들을 해댔지만 저는 장단을 맞춰줄 기분이 아니었죠. 저는 원래 저희 집이 동굴인 줄 알고서 평생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햇살도 내리쬐 줄을 알았던 곳이었다니 충격을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왠지 눈빛에 기운이 도셨고요. 그렇게 쌍욕을 해대실 거면 대체 저희 집에 왜 들락날락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었던 친할머니께서 그렇듯 인자하게 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떨 때는 집에서 며칠씩이나 입을 안 열고 사셨던 무뚝뚝한 친정아버지께서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죠. 제 기분은 몹시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더 잘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넋놓고 쳐다보았죠. 저도 될 수 있다면 저렇게 되고 싶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혹시 저 같은 슬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나는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걸까? 뭐 하나 잘난 점은 있어야 세상을 사는 맛이 날 텐데. 그런 조숙하고 우울한 생각을 하며 지냈던 저는 시간이 지나자 남동생이 그저 부러워졌어요. 남동생은 저와 무척이나 다른 녀석이었거든요. 한 배에서 태어나 한 집에서 사는 친남매였는데도 너무 달랐어요. 제가 하면서 살아온 생각을 남동생은 전혀 하지도 그럴 이유도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제가 남동생과 사이가 좋았다면 그거야말로 반전이었을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응석바지에다가 고집쟁이인 남동생을 저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동생만 관심을 받고 편애를 받는 게 저로서는 처음부터 달갑지가 않았는데 그런 저를 알아주고 달래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동생이 온통 제멋대로인 인물로 자라버린 것에는 저는 분명하게 친할머니의 공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자면 남동생과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며 자라버린 저는 남동생이 얼마나 어떻게 엇나가든 관여할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죠. 저는 대학도 제 힘으로 알아서 갔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대학 입시를 해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마저 알아서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남동생이 사고뭉치 꿈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던 와중이었고 저는 최대한 제가 친정 부모님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뭐든 조용히 잘 해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모든 면에서 사실 내가 동생 놈보다 낫지. 내가 최고의 자식이라는 것을 사실은 부모님도 속으로는 항상 알고 계시고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야. 어렸을 때부터 집안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잘나서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효녀가 아니면 대체 누가 효녀일까 싶었어요. 우습지만 20살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구제불능이 되어가더라도 어쩌면 그건 저를 더 돋보이게 해줄 요소가 되는 걸지도 모른다고 느끼기도 했었죠. 제가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하늘이 친정 집안의 모진 시련을 안겨주었던 것일까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집에서 걸려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동생 녀석이 학교에서 또 사고를 쳐서 이번에는 많이 화가 나신 친정 부모님께서 혼을 크게 내셨는데 그러자 죽겠다고 하면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혼절을 하셨고요. 남동생은 당연히 안 죽었어요. 친정집은 오래된 빌라의 3층이었으니까요. 옛날 건물이라서 집마다 층고가 낮았는데 3층이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열받아서 죽겠다고 나선 남동생의 행동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권유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남동생의 상태가 전혀 정상이라고 볼 수 없으니 정신병원도 생각해 볼 때라고 진지하게 친정 부모님께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듣자마자 일리가 있다는 생각부터 가장 먼저 들었는데 친할머니께서 거품무시고 결사반대를 하셨어요. 남의 집 귀한 손자를 집안의 대를 이을 귀중한 핏줄을 감히 어디서 정신병원에 넣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해.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그 꼴을 못 본다. 마음 약하신 친정 부모님께서도 안 그래도 정신병원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신 뒤였기 때문에 친할머니께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동생의 일로 크게 충격을 받으신 친할머니까지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되셨죠. 저는 자취를 하고 있는 제 상황에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저까지 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집안일 때문에 정신을 다잡기가 힘들었으나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고 남동생 녀석은 고등학교를 그만 다니고 자퇴를 하겠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사회생활에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 남동생이 내세운 이유였어요. 자퇴만은 절대 안 된다고 중졸의 사회에 나가면 뭘 하겠냐고 친정 엄마께서 빌고 또 빌고 계신다는 이야기에 제가 망연자실했습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친할머니께서는 사내 녀석은 그럴 수 있다며 말도 안 되게 두둔하고 계신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드려야 하는 것,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그걸 해내는 게 매번 쉽게 되지는 않았으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저라도 더욱 정신 차리고 잘 해내겠다는 다짐이 앞섰고요. 그러나 남동생 녀석은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이어갔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탔고 그러다가 공공시설도 망가뜨렸으며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도 슬쩍 하다가 걸렸습니다. 무슨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고요. 그걸 오냐 받아주셨던 친할머니께서는 게임용 물품에 자그마치 남동생이 300만 원 정도를 썼다는 걸 아시고는 기어이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누적된 충격이 한 번에 크게 터진 것인 것, 친할머니께서는 쉽사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남동생은 기어이 아는 형인지 뭔지 아는 미친놈하고 둘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광란에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시던 할아버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을 차례로 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숨을 거두셨으며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에 치인 젊은 청년은 크게 다쳤습니다. 남동생과 같이 오토바이 사고를 벌인 놈은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었고요. 남동생은 천만다행으로 장애가 남지는 않았으나 철심을 받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상심하신 친할머니께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시면서 오열을 하셨죠. 제가 아등바등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그때 다 썼습니다. 그때 전부 날렸어요. 남동생 녀석이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 제 노력의 산물이 모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허무함과 분노에 취해 울면서 그래도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나서는 것이 맞다고, 장녀로서 해야 마땅할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친할머니께서도 떠나신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동생을 감싸실 핑곗거리가 없었으니 무언가 정리도 확실하게 될 것만 같았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제 희망사항일 뿐이었던 겁니다. 대수술을 받고서 집에 틀어박힌 남동생은 청소는커녕 씻는 것도 잘 안 했고 밥도 자기 방으로 대령을 대어야 먹었습니다. 그 꼬라지를 확인한 제가 난리를 쳤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없는 편이 100배, 1000배 나을 저런 자식을 왜 자꾸 감싸주기만 하세요? 두 분이 자꾸 이러시니까 저 자식이 현실 파악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냥 내쫓으세요.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저 자식이 저러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남동생 쪽은 구제불능이었으니 친정 부모님께 원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반응에 제가 말문이 막혔죠. 그럼 네가 우리를 안 보고 살면 되겠구나. 네 아버지가 틀린 소리 한 거 아니야. 네가 오늘 괜히 집에 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친정집에 한 게 얼마였는데 수중에 돈을 다 털렸고 그러기 이전에도 친정 부모님 용돈을 조금씩이나마 꼬박꼬박 챙겨드렸었고 작은 선물도 몇 번 보내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평생 사고만 쳐온 구제불능 남동생이 아니라 제가 사라지는 쪽이 맞다고 친정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괜히 제가 분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걸 바라고 산 것일까?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진짜 죽고만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직장 생활을 이어갔으나 친정집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힐 것 같다고 사는 게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직장 생활 자체에서도 고충이 있었던 터라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사시더니 시름시름 앓으시며 충격 속에서 돌아가셨잖아. 인생 뭐 있어?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노력만 하기에도 짧은 시간일지도 몰라. 혹시라도 제가 나약해져서 나쁜 선택이라도 한다면, 그래서 죽게 된다면 친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손자보다 손녀가 먼저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상상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일을 악물고 살아야겠다고 싶었어요. 일부터 연애에 관심을 뒀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제가 결혼을 그리고 있을 때 결국은 남동생은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간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 녀석은 끝내 또 경악스러운 사고들을 거나하게 쳐주시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께서도 두 손 두 발 다 드신 채로 질린 채로 질리신 채로 귀한 아들을 정신병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너무나도 지치신 두 분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하셨으며 이혼 절차를 밟게 되셨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한 때였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시기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 뭐야? 집안 꼬락서니가 뭐 어쩌고 어쩐다고? 하나 있는 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아, 그럼 뭐야? 정신병자라는 얘기잖아. 세상에나 마상에나. 시어머니께서 기함을 하셨던 거예요. 결혼하는 마당에 집안의 이모조모를 완전히 비밀로 할 수도 없던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모는 이혼? 그런 사실을 심지어는 이제 알았다고?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사느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던 줄은 아예 몰랐다고? 아휴, 이런 미치고 팔짝 뛸 것을 보았나?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단면만 보자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속사정이라는 것이 때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미 설명 다 들었는데 뭘 또 내가 들어야 한다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없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모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인즉 우리 아들한테 기생해서 피를 쪽쪽 빨아먹겠다고 아주 대놓고 선언을 하는 것일 테지. 얼마 없다는 것이었지. 모은 돈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에 2,500만 원 들어있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됐으니까 몇천 몇백 나불행이 그거 얼마가 되었든 너 혼자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내렴. 남의 귀한 아들내미 인생 제대로 똥물 튀겨면서 망치려 들지 말고 마음씨 곱게 쓰며 살면 좋은 세상이잖니. 어? 안 그래? 내가 부탁 좀 하자. 제발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줬으면 싶다. 어머님, 분명 허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치와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소탈하고 개념이 넘치는 그런 며느리감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잖아요. 악착같이 돈 벌어서 잘 모을 것 같다고, 돈 관리 잘할 것 같다고, 친정에 신경을 안 쓰니까 시댁에만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지낼 것 같아 보여서 마음에 쏙 든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너야말로 제발 이러지 말아라. 너 미쳤니? 내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했던 얘기들을 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지랄이야? 그때는 내가 네 친정 집안이 그 지경으로 막장 드라마 여러 편 찍은 환장할 집구석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굳이 내가 너 같은 것을 우리 아들한테 허락해줘야 할 이유를 못 찾겠구나.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얼마나 듬직하고 든든하고 대한민국 최고로 효자인데 막장이 따로 없는 집안의 사이가 된다? 우리 둘째 아들이? 아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엄마로서 자식 앞길을 설마 망치겠어?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건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곤란했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 그러면서 그때마다 품었던 생각들, 그 모든 걸 남편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인생을 길게 살아본 것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자기 속마음을 꺼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면서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깨달은 뒤였거든요. 특히나 그 상대가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연인일 확률까지 더한다면 저는 제 인생에서 남편 같은 결혼 상대를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 비하자면 확실히 남편은 무탈하고 평범하게 자라온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 집안의 이런저런 것들을 알고 나시자 열받아서 발작을 하실 만도 했습니다. 남편은 소위 월급 200 벌어서 식구들이 먹고 사는 집의 자식이었습니다. 형제로는 누나, 남동생이 있었고요. 3남매였죠. 5 식구가 아껴가면서 평범하게 잘 살아온 집이었는데 특별한 게 하나 있다면 시아버지였습니다. 과거에 바람을 피우셨었고 주식으로 돈을 날려드신 전적까지 있으셔서 시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두 분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어머니 쪽의 목소리가 커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자꾸만 집 밖으로 나돌며 지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혼 안 하고 부부의 관계를 악착같이 유지해온 것이 바로 당신 본인이라서 제 친정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게 너무 안 좋게 생각이 되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문제 많은 남동생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친할머니께서 중간에 끼어 계셨으며 이런저런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한 짓이었습니다. 제가 외가 쪽과 왕래가 없이 자란 이야기, 친정엄마의 유산 전적까지 추가로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더욱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거든요.
결혼시켜서 며느리로 들여봤자 저는 집에 불화를 일으킬 씨앗이 될 게 뻔하며 아이를 가지더라도 유산할 확률이 높을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시어머니께서 그 정도로 난리를 치시니까 남편도 무척 난감해했어요. 일을 어쩌나 싶었는데 맹세 후 저와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건만 임신이 되었습니다. 시기를 따져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 집안의 이런저런 비하를 아시고 뒤집어지시기 바로 전쯤에 임신이 된 것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일부러 작정을 하고 결혼이 반대당하니까 임신이라는 치사한 수를 쓴 것이라며 몰아가셨습니다. 이런 간악한 것을 다 보았나. 네가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네가 괜히 개판이 난 그런 집안의 자식이 아닌 거야. 이렇게 천박할 줄이야. 보고 자란 것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겠지. 어쩜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제 감정보다는 뱃속의 생명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눈치라도 보이는지 겉으로 티가 나지 않고 배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더 늦게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던 이 생명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됐든 남편과 결혼해서 이 뱃속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최선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입을 꾹 닫고 머리를 숙였으며 결국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직후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정식으로 이혼을 완료하셨고요. 많이 지치셨는지 공허한 눈빛을 하고 계셨던 두 분께서는 저에게 각자 미안하다, 면목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점차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네요.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탄탁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아들 아니고 딸 낳을 것 같더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니라 너를 닮은 아이를 낳을 것 같더라. 에휴, 성격이고 기질이고 팔자이고 간에 죄다 아이가 너를 따라가면 어쩌려나 싶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골치가 아파지는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작정하고 저를 꺾어 놓으시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러신다고 해서 제가 뭐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밥이라는 것을 많이 먹으며 커온 아이였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과 효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아는 채로 인정을 얻는 그날만 꿈꾸며 열심히 살았으나 남동생 녀석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탓에 저의 인생 자체가 부정을 당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길을 걸어온 뒤에도 꾸역꾸역 버티면서 어떻게든 이악 물고 인생을 잘 살아볼 집념밖에 남지 않은 저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제가 어느 정도의 악바리인지 모르시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쪽으로 정신력이 강한 것을 드러내봤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더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적당히 숙여드리고 겉으로 적당히 맞춰드리는 쪽을 일단은 택했을 뿐이었죠. 모전 여전이라 그런가 시누이도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하고 살가운 남매 사이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일찍이 아들을 편애하시는 분들이었고 시누이는 성격이 지랄 맞은 편이어서 못 받은 애정의 분노를 뒤에서 남동생들에게 풀었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남편이 주로 희생양이었고요. 남편이 중학교를 지나면서 덩치가 커지자 그때부터 시누이가 안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암묵적으로 안 건드리고 안 친하게 지내는 남매로 굳어진 것이었죠. 막내인 시동생은 조용조용한 성격입니다. 원래는 쾌활했는데 중학교를 괜히 남자 중학교로 보내서 미친놈들한테 시달리며 따돌림을 잘못 당하는 바람에 말수가 없어지고 저렇게 됐다고 시어머니께서 주장하시기로는 그랬어요. 내 자식을 너무 착하고 순하게만 키웠던 게 그게 잘못이었겠지. 시어머니께서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셨으나 남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자기 동생은 그저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하였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진실은 저 너머에입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차분해진 이후 시동생은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3남매 중에서 가장 대학도 잘 갔으며 취업도 잘했습니다. 경기도 남부의 대기업 계열사에 재직하며 그쪽에서 따로 쭉 지내왔었고요.
솔직히 시동생은 자기 형 내외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성격도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시누이 쪽이 문제였죠. 저희 딸이 5개월 아기였을 때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쳤어요. 아기를 보면서 반찬 만들어 놓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두 사람이 오니까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그러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싸가지 없게 말을 한다는 등 파탄이 난 집안의 핏줄이라 그런지 말하는 꼬라지 하나도 불행과 비극이 뚝뚝 흘러나온다는 등 시어머니께서 삿대질을 가시며 저한테 막말을 쏟아내셨고 옆에서 시누이는 아유 엄마 라고 하면서 말리는 신용이나 대충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왜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얄밉다는 속담이 생겼는지 처음으로 체감을 하였죠. 눈으로 저를 흘겨보던 그 표정이 어쩜 그렇게 얄밉던지요. 제가 일단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커피하고 먹을 것을 좀 얼른 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건데 집에서 놀면서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미치겠다며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누이는 그런 자기 모친을 말리는 척하면서 은근하게 한수를 더 떴어요. 에이, 엄마, 자꾸 그러지 마셔. 올케가 전생에 기생충이었나 보지. 기생하면서 다른 사람 피 빨아먹고 사는 것도 다 타고난 팔자인 거야. 그것도 올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은 말씀만 하지 마셔. 올케가 불쌍해. 어쭈구리. 이건 너무하더라고요. 막말의 수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머리가 띵하게 울렸는데 시어머니께서 피식피식 웃으시면서 그 막말에 수긍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딸이 재치덩어리로 느껴지신 모양인지 얼핏 대견스럽다는 눈빛을 시누이에게 건네기도 하셨죠. 그게 또 좋은 시누이는 비죽비죽 웃고 있었고요. 아주 놀고 자빠졌다 싶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또 찔러왔어요. 올케는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아, 정말요? 대단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태연하게 대꾸하자 당황하더군요. 저를 비꼬면서 말의 포문을 열 의도였는데 제가 고지고대로 받아버리니까 당황해서 눈만 꿈뻑여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못마땅해 미치겠다는 표정이 되셨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냥 제가 뭘 해도 무작정 싫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 분을 위해 노력해보았자 제 손해인 것 같아서 저는 눈치 없는 척 미소만 내내 지었네요.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힘들어지자 육아 방법을 지적하시더군요. 그런 걸 지적하시는 것 자체는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꼭 이유를 나쁘게 대신다는 것이었어요. 개판으로 박살난 집안 꼬라지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아 그래 네가 뭘 알겠니? 그러니까 죄다 엉망으로 알고서 애를 키우는 거겠지. 저를 아주 짓밟아 놓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는데 남동생 녀석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보다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을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못마땅하다는 눈빛을 남기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누이의 눈길이 오히려 더 심상치가 않았어요. 거슬린다, 반드시 밟아준다, 뭐 이런 의지가 엿보였거든요. 괜히 꿋꿋하게 굴었나 싶어서 살짝 후회도 됐습니다. 그냥 푹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았을까 싶어서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저는 태연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의 정신력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상대에게 그냥 짓든지 말든지 하게 된 것이죠. 시누이는 저라는 존재 때문에 괜스레 약이 오르는 모양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시어머니와 돈독한 모녀 사이를 다지려는 수작일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돈독한 사이에 곧 한 명을 더 추가해 넣더군요.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저에게 동서가 생겼는데요. 조용조용한 시동생의 연애, 그리고 결혼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보다 딱 한 살 어린 동서가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요. 그건 나머지 시댁 식구들도 몰랐었기 때문에 알고 나자 무척 기뻐했어요. 세상에 나 대학 교수. 이름만 들어도 폼이 나고 멋진 바로 그 대학 교수라니.
내가 대학 교수 며느리를 두게 됐다고? 이게 대체 꿈이야 생시야.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게다가 그 친정 집안도 제법 넉넉하게 사는 모양이었어요. 알뜰살뜰하게 살림꾸려오며 아껴 살아온 시댁의 입장에서는 동서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게 완전히 횡재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신우이는 즉시 동서에게 알랑방귀를 끼어대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게 눈에 너무 보여서 유치할 정도였어요. 대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듯 싶었습니다. 얼마 뒤 동서가 신우이한테 넘어가서 그쪽에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붙었다는 말은 저를 깔보고 얕보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별 능력도 없는 주제에 쓸데없이 정신력만 강하니까 짜증이 났는데 대학 교수라는 천군만마를 얻어서 신우이는 아주 신이 난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대학 교수도 별거 없구나 싶었답니다. 유치하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뭐하는 짓인가 싶었네요. 저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저는 묵묵하게 저의 할 일을 했습니다. 살림하고 육아하고 남편 내조하고 일주일에 3번 아르바이트 나가고 시댁에 모일 일 있으면 뒤로 안 빼고 참석해서 얼굴을 들이밀었고요. 멀쩡하게 잘 지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동서는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그윽한 눈빛을 하더니 똥폼을 잡고서 운을 떼더라고요. 아, 역시 전에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겪는 게 전달이 확실한 것 같아요. 형님은 정말이지 연구 대상감이시네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철판을 얼굴에 깔고 살기는 힘든 법인데. 연구 대상이요? 내가요? 고마워요, 동서. 대학 교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다 듣다니 이거 칭찬 맞죠? 좋은 소리 들었네요. 네? 그게 딱히 칭찬은 아닌데요. 좋은 소리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럴 수가. 그럼 동서가 설마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는 말인가요? 동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왜 얘기가 그렇게 되죠? 아니에요. 제가 왜 나쁜 소리를 하려고 했겠어요? 오해가 있으시네요. 동서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속으로 웃음이 나더군요. 역시나 저를 깎아내리려고 시동을 건 것이었고 뜻대로 안 되니까 몹시 당황한 반응이었어요. 유치한 동서의 행각이 황당했고 악발이 근성으로 살아온 저에게 고작 그런 걸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 대학 교수가 저 모양 저 꼴인가 싶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 같은 게 대학 교수라는 직업에게서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동서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 의문이었어요. 그런 때 오래간만에 제가 친정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신병원에 있는 남동생의 문제도 상의가 필요해서 한번 뵙기는 해야 했죠. 일전에 뵈었을 때보다 두 분 다 얼굴이 그나마 편안해 보이셔서 좀 안심이 되었어요. 마음이 놓이더군요. 이런저런 대화가 오간 뒤에 손주를 궁금해하셔서 제가 딸 사진을 한참 보여드리고 있는데 딸 사진을 소개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밝지 않다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친정 부모님께서 물어오셨어요. 어렸을 때 그토록 갈구했던 부모님의 관심, 나만을 향한 걱정스러운 눈빛, 질문,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야 받아보네. 씁쓸해진 저는 예전에 목표로 했던 집안을 일으키는 효녀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저와는 다르게 동서라는 사람은 직업부터가 대학 교수이니 사실 저와의 격차가 객관적으로 엄청난 듯 싶었어요. 제가 그런 사실을 태연하게 외면해왔을 뿐이죠. 만약에 더 치열하게 살았다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는 동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털어놓은 것이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놀라신 표정을 지어 보이시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의 지인 되시는 분께서 다름 아니라 동서가 몸담고 있는 그 대학에 사무직원으로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나름 인연이면 인연인 것 같아서 신기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한 기분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며칠 뒤 친정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동서가 그 대학에서 정교수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하더구나. 시간 강사인데 명함을 정교수인 것처럼 파고 다녀서 소소하게 학교 내에서 뒷말들이 나왔던 터라 확실하게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었죠. 똥폼 잡았던 동서가, 신우이가 알랑방귀를 끼어댔던 동서가, 시어머니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살랑대셨던 동서가 사실은 정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진짜 정식 교수인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혹시나 동서는 작정하고 속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일단은 그 진실을 속에만 품은 채로 동서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면 그 대학에서 최고로 인기가 넘치고 천재라고 칭송을 받는 젊은 교수인 것처럼 동서는 그렇게 굴고 있었어요. 대학 내의 교수 임용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혼자 알아서 적극적으로 늘어놓더라고요. 교묘하게 본인이 정교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었으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언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왕따인 제가 갑자기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웃긴 그림일 것 같아서 일단은 가만히 있었어요. 저한테 피해만 오지 않는다면 사실 별로 대단하게 밝히고 싶다는 사명도 없었고요. 하지만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의 제사가 다가왔던 거예요. 묵묵하게 할 도리는 다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신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지런히 제사 준비를 하기 위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낡아빠진 앞치마를 획 던지더군요. 올케, 할 거 많으니까 올케가 오늘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벌써 그렇게 굼뜨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마흔 왔는데 뭘 굼뜨게 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신우이 본인은 비교적 수월한 거 하고 저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작업에 놓여져 있을 때 슬슬 열이 받았죠. 저한테는 10분마다 한 번씩 빨리빨리라고 하시면서 정작 당신께서는 느긋느긋하게 움직이시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보면서도 꾹 참았던 것은 이번 제사에는 어쨌거나 여자 인력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서 말이에요. 신우이는 분명 올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느라 난장판이 된 부엌을 눈으로 쓱 훑어본 동서가 딴청을 피우면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얼굴을 들이밀더니 물을 떠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잘 구워졌고 이건 색깔이 예쁘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늘어놓더라고요. 동서, 아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거들어야지. 왜 자꾸 딴청만 피우고 있어요? 제가 아니어도 너무 열심히 잘하시길래 굳이 저라는 인력까지 여기에 필요할까 싶어서 좀 고민 중이었어요. 고민이요?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거두시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다용도실에 들어가 있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유, 얼마나 얄밉던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나오셨고 뼈루통한 제 표정과 제 앞에서 경험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동서를 발견하셨어요. 무슨 일들이야? 지금 왜들 그러고 있어? 동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혼자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길래 좀 거들라고 했더니 실은 얼굴이 돼서 지금 이러고 있네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그런 말을 빠르게 내뱉었는데요. 잠시 후 믿을 수 없게도 제 앞으로 다가오신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한 대 치셨습니다. 맞아서 돌아간 고개로 놀란 표정인데 어딘가 신이 난 기색인 신우이와 동서가 보였어요. 인연이 정말 네 기고만장함 늘 거슬렸는데 결국은 이 지랄까지 떠는구나. 개판에서 자라나가지고 임신한 걸로 우리 아들과 결혼해낸 천박한 너와 대학 교수가 언감생심 비교가 되니? 대학 교수 앞에서까지 네가 이렇듯 고개 빳빳하게 들고서 빤빤하게 굴 줄은 몰랐다. 아무래도 제가 참는 것은 거기까지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자 속이 후련해져서 저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세 여자가 동시에 놀라서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하더군요.
그러더니 동서가 혀를 끌끌 차면서 작은 소리로 동생이 정신병자라서 그 누나도 비슷하구나 라는 식의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동서를 향해 화한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시간 강사라면서 정교수 아니라면서. 저의 미소가 더욱 진해지는 동안 동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셨죠. 의미를 아예 못 알아들으신 듯 했어요. 신우이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은 상태였고요.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 응? 대학 교수라면 모름지기 입을 잘 나불거려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시간 강사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을 하면 될 일인데 왜 간단한 대답을 못 하실까? 잠깐만.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아, 그럼 대학 교수가 아니라는 거야? 시간 강사? 동서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정교수와 시간 강사의 차이를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보다도 극심한 게 대학교의 정교수와 시간 강사의 차이라고 보는데 동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답은 알아서 들으세요. 저는 안 궁금해요. 음침한 거짓말쟁이 동서, 입 열 때마다 등짝을 때려주고 싶은 얄미운 신우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수천 배 이상으로 싫어한다고 말을 해주고 싶은 시어머니. 나열하니까 징그러운 여자들 투성이네. 이런 집구석에서 영영 떠날 생각이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태어나서 말을 하는 동안 그렇게나 기분이 상쾌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앞치마를 벗어서 신우이의 면상에 정면으로 던져주었고 발랄하게 손까지 흔들어준 뒤에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발작을 일으키시는 소리가 들려왔고 화가 난 신우이가 내지르는 고성, 공포에 질린 동서가 내뱉은 비명도 들려와서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어요. 애초에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당신의 잘못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혼해줘. 아이는 내가 키울게. 내가 엄마잖아. 안 돼. 나는 당신하고 우리 아이 없으면 못 살아.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그간 내가 무심했고 잘못했어. 남편은 내심 유난스러운 시어머니와 성질 드센 시누이가 부담스러웠으나 참고 살았다면서 그들보다는 저와 아이를 선택하겠다고 하며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2번 다시는 시어머니라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호언장담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자라면서 봐온 가정 환경과는 다른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시간 강사였던 데다가 경력까지 짧았던 동서는 얼마 후에 시동생과 이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냐면서 동서와의 이혼을 강력히 추진했다는 게 후문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시동생은 해외 근무를 자청했고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물로 후회하셨죠. 내가 괜히 똥꼬집을 부리는 바람에 일을 그르쳤구나. 손녀까지 낳은 며느리와 잘 지내볼 생각은 않고 괜한 짓을 늘어놓다가 이 사달을 냈어. 자책하셨으나 남편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딸과 오붓하게 지내면서 이제 시댁 쪽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었고요. 남편도 당연하게 최소한의 연락만 드리면서 왕래를 거의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울분에 차서서 기어이 시누이와 대판 싸우셨다고 하더군요. 서로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겁니다. 그 바람에 모녀 관계도 완전히 파탄이 났죠.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잘 사는 중이고 골치 아픈 남동생 녀석은 정신병원을 나온 뒤 친정아버지와 지내며 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니 어느새 제법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일을 다녔고요. 친정엄마를 모시고서 남동생이 지방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왔을 때 이제야 뭔가 옳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몰래 눈물을 훔쳤었네요. 어디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어쨌든 살면서 부딪혀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어디다 풀어보고 싶어서 도대체 어디가 좋을지 인터넷 사이트도 돌아다녀 본 사람인데요.
문득 유튜브에 있는 사연 채널, 제가 가끔씩 보기도 했던 그 사연 영상들이 생각나서 여길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제 것이 소개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감없이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세상 밖에다 던져버린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였고 연애기간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서로 나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는 미래를 그려보니까 제법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다가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결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지금의 제 아내도 당시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더군요. 생각의 흐름도 도출되어진 결론도 비슷하고 똑같았기에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임신에서는 유산이라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고 그 후로 반년 만에 다시 임신이 되어 태어난 아이가 저희 아들입니다. 출산 후에 전체적인 몸 컨디션도 그렇지만 자궁 쪽이 안 좋아져서 아들이 태어난 후로 사실상 둘째는 없다고 못 박아놓은 상황이고요. 적당히 연애하다가 나이 차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평범한 부부며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보다 더 세밀하게 표현해보자면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죠. 우선 아내랑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가끔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건 서로가 연애 때부터 알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큰 타격이 없었기에 양보해가면서 조율하면 넘길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매일 알콩달콩 사랑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아내와는 자연스레 겪는 마찰들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었죠. 그런데 처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얼굴만 떠올려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장모님 쪽 말이죠. 제 장모님 되시는 분은 언사부터 상대로 하여금 정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분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주변머리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오만 참견에 잔소리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상대는 기가 빨리고 하도 어이없으니까 할 말을 잃는 지경에 이릅니다. 장모님과 있었던 일들, 겪은 수모들 중에서는 자잘한 것들이 많았기에 솔직히 제가 사위로서 그냥 가슴속에 묵묵하게 묻고 살아가도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넓은 배포와 굳은 심지만 가지고 있으면 될 일이었죠. 저는 진짜 장모님께서 제가 사연까지 적고자 결심을 하게 된 그 일만 안 하셨으면 매번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는 사위가 되려 했었습니다. 좀 뒤끝 있고 치사해 보이는 것 같아 민망하지만 이야기하는 김에 이것도 거론하자면요. 전 처음부터 장모님께서 저희 집안을 은근히 돌려가시는 점이 특히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키가 176cm 정도인데요. 크게 나올 땐 178cm, 가끔 숫자가 찍힐 때도 있고요. 참고로 아내 키는 167cm 정도 됩니다. 제가 성인 남자 평균 키보다는 당연히 큰 축에 속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키가 작으세요. 아버지는 165cm 정도 되는 키에 어머니는 153cm입니다. 두 분 다 젊었던 예전에는 조금 더 크셨는데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혼전 임신이라는 사고를 치는 바람에 엄청나게 빨리 결혼해서 저희 집 없는 살림을 뜯어먹으며 벼룩의 간을 빼먹었던 저희 형. 키가 168이나 169, 하여간 170cm가 안 됩니다. 저만 집에서 평균에서 큰 키예요. 친가 외가 전부 평균 키보다 확실하게 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돌연변이 수준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키를 가지고 장모님이 엄청 트집을 잡으셨어요. 아유, 웬일이야? 키는 유전인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난장이 똥자루들이네. 유전 내려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키들이 저렇게 작아서야 마음 놓고 애나 키우겠어? 옛날에나 작아도 그러려니 하지. 요즘 세상에 키 작은 것만큼 볼품없고 사람 초라해 보이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키 작은 집안이면 너무 별로네.
나는 또 그 부모만 작은 줄 알았는데 친형도 크지가 않네. 그쪽 부인은 또 왜 저렇게 난쟁이래? 일찍 결혼해서 애가 벌써 셋이라더만.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역시 나야. 전부 다 작아. 큰애가 고등학교 고학년인데 키만 보면 갓 입학한 저학년이 따로 없어. 에휴, 우리 딸을 저런 데 시집 보내도 진짜 괜찮은 건가 난 모르겠다. 우리 큰딸은 자기 키도 큰데 훤칠한 사위 데려와서 눈이 호강하잖아. 아휴, 그랬어야 했는데 작은 딸이 눈이 낮은지 어쩐지. 아휴, 몰라. 속상해 죽겠어. 상견례고 뭐고 다 끝나고 저희는 이미 결혼한 사이나 다름없었어요. 입주일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 살고 있었고요. 결혼식을 한 사흘 앞두고 아내랑 같이 일찍 퇴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기념이랄까요? 겸사겸사 해서 그날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다 함께 식당에서 모여 식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밖으로 나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키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이란 문제를 놓고 있다 보니까 정말 별별 거에서 트집을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좀 놀라운 마음이 우선이었고요. 키도 난쟁이들인데 딱 그만큼 벌어먹고 살았나 봐. 사는 수준이 내가 보니까 형편없는 것 같아. 제가 분명 들었음에도 순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잘못 들었나 싶어서 엄한 제 청력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아무 문제 없이 헤어지고 나니까 그냥 푼소 같은 입담을 가지신 분이라서 괜히 지인인지 가족인지 전화하다가 오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제 속에서 합리화를 하게 됐습니다. 사흘 뒤가 바로 결혼식 날이었으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회피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드레스 예쁘게 입어야 한다고 다이어트 하느라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던 아내에게는 차마 이 일을 두고 상의를 청하기 애매한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표현이 왜 있는가를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낮잡아보고 저희 집안을 얕잡아보고 있음이 은연중에 장모님을 통해 드러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입조심 좀 하고 말 나쁘게 하지 말라면서 한번 세게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효과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별별 것들을 다 일러 바친다며 장모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입이 참 싸고 소갈맹이가 좁다고 하시더군요. 아휴, 참나. 꼭 그런 지적을 받아서만은 아니었고 아내에게 자꾸 이런저런 제 느낀 바를 털어놓으면 아내한테도 저희 스트레스를 옮기게 되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자제를 했죠. 제가 털어놓고 싶은 장모님의 그 일이 있었던 때, 그때의 시점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였죠. 유치원 다니는 아들 하나가 있는 집이고요. 아내에게는 4살 더 많은 친언니가 있습니다. 먼저 결혼했고요. 그리고 이 처형께서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살고 계셨어요. 의도하고 집을 구했던 건 결코 아니었는데 주변 인프라, 모든 치안 같은 거 다 살펴보고 적당한 곳을 찾다가 돈 고려해서 정한 집이 하필이면 처형 사시는 곳과 가까웠을 뿐입니다. 차로 대략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요. 도로 한가한 시간대에 움직이면 2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내보다 더 먼저 결혼하신 처형께서는 출산도 더 먼저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만 둘 있는 집이었어요. 아이 둘 다 여자애들이고요. 둘 중에서 작은 애가 저희 아들을 무척 좋아하며 귀여워해 주었어요. 저희 아들이 고분고분하고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사람 좋아해서 어른이든 또래 아이들이든 다 잘 따르고요. 자기 언니랑 매일 기싸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조용하고 착한 저희 아들을 보니까 애가 되게 좋았나 봐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처형께
나도 동생 가지고 싶다며 조른 적이 꽤 되었다고 하는 것만 봐도 말이죠. 집에서 차로 1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유치원이 저희 아들이 다녔던 곳인데요. 이 방면이 처형 사시는 곳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과 집 사이 중간 지점 수준이었죠. 그래서 처형께서 거의 저희 아들을 맡아주었어요. 참고로 처형은 결혼하신 후로 일을 그만두었고 재취업하지 않으신 채 계속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여기는 외벌이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정도였으니까요. 외벌이의 소득 수준이 저랑 아내의 맞벌이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때 제 연봉 3,800만 원, 아내 연봉이 3,600만 원이었어요. 유의미하긴 하지만 연봉 차이가 근소한 정도였고요. 저희 결혼할 때 궁극적으로는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더 여유롭게 들고 올 수 있었고 분명히 그럴 작정이었는데 하필이면 딱 이때 친형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형수님께서 그때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만삭 임신부였는데 친형이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면서 돈 깨질 일이 생긴 것이었죠. 제 친형이 살면서 여러 사건 사고 일으킨 작자이긴 했으나 이때 일은 결백하고 억울했어요. 정말 재수 한 번 더럽게 잘못 걸린 사건이었거든요.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제 결혼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집안 돈은 친형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혼하면서 아내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 예식부터 집까지 싹 다 전부 따져보았을 때 결국은 반반 수준이었습니다. 분명 표면적으로는 아내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온 것이 맞았고 그렇게만 보였는데 제대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비용적으로 저랑 반반이 맞았어요. 무슨 남자가 결혼할 때 돈도 많이 안 들고 와서 여자한테 부담을 전가하냐면서 처가 측으로부터 힐난을 들었건만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억울하더군요. 하여튼 저희 아들 유치원 끝나면 처형께서 케어를 해주셨고 저보다 먼저 퇴근하는 아내가 처형네 들러서 아이를 데려오는 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유치원에 하루 온종일 지루하게 있는 것보다 처형께서 오후에 잠깐 3시간 정도씩 맡아주시는 게 훨씬 아이한테도 부모인 저희한테도 좋은 선택지 같아서 정말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본가, 처가 모두 아주 가깝진 않기에 매일을 편하게 아이를 맡기는 건 완전 불가능했기에 처형이 아니었으면 무조건 유치원 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양가가 위치한 동네는 저희 집에서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지만 외곽 순환도로 하나만 타면 쭉 이동할 수 있고 바로 나오는 동네였기에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형, 저 이렇게 4식구 구성원이고요. 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셨습니다. 계속 좋지 않았던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였거든요. 저 결혼식 때 참석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힘내신 것이었다고 생각될 정도였죠. 당신께서 요양원으로 이 정도면 들어가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버텨볼지 신중하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무릎이 안 좋다 보니 자꾸 신경을 쓰셨고 일상생활이 자연스레 이루어지지 않아 지내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을 두고 생각이 많아졌던 때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느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계약 사정이 생각지도 않게 복잡해지고 뭐가 잘못 얽히면서 그만두셨어요. 저희 부모님 댁과 제법 가까이에 처가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사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내랑 사귈 때도 많이 들었던 바였으나 정말 바쁘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워낙 일에 빠져 사시는 워커홀릭이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애초보다 훨씬 크게 키워내셨고 특허를 가지고선 여러 가지로 개발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업가이자 능력자이신 것이었죠. 아내에게는 2살 아래의 남동생도 있는데요. 처남이 바로 여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중 누구에게라도 사업을 물려주실 작정인 걸로 보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딱히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장인어른을 도와 사업 일을 같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에서 손을 떼고 가끔 사업장에 배회하면서 잔소리 얹고 너무 바쁠 땐 일손 더해주는 정도로 지내고 계셨죠. 놀고만 있으시기엔 심심하다며 친구분들과 무슨 공예교실인가를 다니시는 게 주된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그저 배우러 다니셨었는데 나중에 되니 이걸로 수업 비슷한 걸 진행하시더군요. 수입을 내는 목적이라기보단 거의 봉사활동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문제 그 일이 일어나던 때의 배경은 여튼 이러했고 이런 가운데 장모님께서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 하루 종일 댁에서만 계시는 거예요? 친구분들하고 친목도 오모하면서 뭐 놀러 다니시는 것도 없고요? 어머니께서 조리실 아르바이트를 타이적으로 그만두신 후 댁에만 계셨던 시기였어요. 놀러 다니려고 해도 친구라고 있는 애들이 다 바쁘다 그러고 일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마땅하게 여의치가 않네요. 그러면 어디 동호회라도 들어서 활동하시죠? 요새요, 산악회 말고도 별별 것들이 다 많아요. 그런 거 좋잖아요. 아이, 그런 것들도 어디 공짜로 몸만 달랑 딸려가나요? 그게 다 하나하나 보면 움직일 때마다 돈이죠. 아시는 대로 제가 그나마 다니던 일이 흐지부지 된 이후 다시 일을 나가고자 하는데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너무 아쉽네요. 저도 하루하루가 아까운 심정이에요. 저런. 아니,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다니 어째요? 그래도 영 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한번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아봐 드릴 수도 있거든요. 예? 아이고, 말씀만 그리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장모님께서 여차하면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선 너무 좋으셨나 봐요. 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선 옆 동네 쪽에 건물 청소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 사업장에서 채용된 것은 아니었고 지자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60대 나이부터 인력으로 등록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 업무 자체의 노동 강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께서 난관에 봉착하였으니 그건 바로 엄청난 텃세였습니다. 청소약품을 주지도 않고 숨기거나 가장 어려운 구역에 어머니를 일부러 연속해서 배치하는 등 어이없게도 나이 드실 대로 드신 어르신들께서 그런 못된 심보를 부리신 것이었더라고요. 완전 작정들을 하고서 새로운 어머니를 배척하면서 이래도 안 그만두냐는 식으로 등을 떠미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적응이라는 걸 해내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으셨겠어요. 일이 힘들면 고민이 되는 건데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힘든 거니까 더 고민이 안 되셨나 보더라고요. 한 달을 간신히 채우고는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에휴,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서 실밥 정리하는 일이나 할까 보다. 내 주제에 괜찮은 일자리 잡았다고 운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괜한 설레발을 떨어서 이렇게 되었나 싶네. 나는 그냥 이제 내 힘으로 월 8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신체가 정정하다고 어머니께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해서 체력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선입견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더욱 바깥 활동을 걱정 없이 하지 못하시는 상황에 안타깝고 아쉬워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저 나름대로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벌써 수년째 편찮으신 아버지, 돈은 많이 벌어본 적 한 번도 없으면서
희한하게 돈이 들어갈 구석 참 잘 만들어 오는 친형. 만약에 제가 돈을 더 잘 버는 능력 좋은 아들이었다면 어머니께서 굳이 자꾸 바깥 활동 운운하시면서 돈 버는 것에 미련이 없으셨을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용돈 더 드릴 테니까 괜히 또 일자리 알아본다고 구한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아버지랑 쉬셔도 되잖아요. 아유, 그래도 또 문제야. 네 아빠랑 둘이서 집에서 있어봤자 뭘 한다고. 그게 더 구역이고 고민되는 거니까 나 일자리 또 알아보는 것에 대해 뭐라 하지 마라. 너 혹시 그 적금인가 저축인가 하는 것도 여유 남으면 네 형한테 연락 좀 하든가. 형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아니, 양심이 있으면 이제 알아서 제발 잘해야지. 뭐만 했다 그러면 자꾸 형 걱정을 해요. 어머니 걱정이나 하시고 제발 이제 건강도 잘 챙기세요. 제가 속상한 마음에 떠봤는데 어머니께선 그래도 또다시 일자리를 구할 요량이신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형 얘기가 거론되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재차 어머니께 일 얘기, 돈 얘기 더 안 꺼냈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장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일자리 하나를 제안해 주신 것이었어요. 청소 일인가 그거 하신다더니 금세 또 관두셨어요? 아, 그거요? 그 전에 물어보시기에 말씀드렸을 땐 이미 그만두려고 속으로 작정하고 있던 때라서요. 예, 그러다가 조금 더 다니고 그만두었죠. 일하는 사람들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어머, 그런 일도 여럿이서 같이 하고 그런 거였나 봐요. 제가 그런 업무는 도통 잘 모르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네, 당연히 혼자 하지 않죠. 그런 게 전부 구역이며 시간이며 배정이 다 되어 있는 일들이고요. 에휴, 그런데 전 예전에도 느낀 것이지만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쉽게 융화되고 같이 일하고 적응하고 이런 게 약간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 맞고 손발 잘 맞는 사람들을 일터에서 그만큼 딱 만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전 누구랑 부딪히지 않고 협력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어디 혼자 하는 일이라든지 가만히 앉아 하는 일 같은 거요. 전 혹시 그런 자리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사부인, 혹시 저희 사업장에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아니,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있을까 싶은데요. 말씀만으로도 지금 놀랍고 감사하기는 한데. 저희가 택배 보내는 업무도 하잖아요. 철마다 다르긴 한데 그게 물량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거기가 그렇다 보니 아르바이트 인력도 때마다 잘 구해지는 편이 아니에요. 하다가 걸핏하면 홀랑 날라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여튼 간에요, 혹시 그 택배 싸고 포장하고 이런 업무도 괜찮으시면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흔한 상품군이 아니라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밝혀드릴 순 없지만 장인어른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걸 택배 판매로도 주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택배 송장도 쫙 출력해서 붙이게끔 잘 되어 있어요. 자세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셨던 어머니는 그날 처음 장모님께 어떤 일인지 들으셨던 겁니다. 내용물은 다 똑같다고 보면 되고 택배 주문에 맞춰 물량이 따로 빠져 있으면 그걸 정리해다가 택배 상자에 일일이 맞춰 배분한 다음 포장을 해서 순차적으로 쌓아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맞춰서 송장이 나오는 대로 붙여져서 발송이 나가는 순서였죠. 예전에 공장 다니시면서 많은 잔업도 해보셨던 어머니는 단박에 감이 잡혔던 거예요.
바로 하시겠다고 정말 감사하다면서 어머니는 신이 나서 수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애들 시키는 건데 그럼 제가 정말 특별히 사부인께 그 업무를 전담해 드릴게요. 이런 거 사람 채용하고 부리는 건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대로 다음 주에 바로 가능하시죠? 네네, 그럼요. 되고 말고요. 말씀하신 장갑만 잘 챙겨다가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께서는 평일 5일을 나가시고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처가의 그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혹시 해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어머니께서 먼저 그러셔서 장모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다네요. 처남이랑은 워낙 왕래도 없고 아내가 연락도 자주 안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굳이 사업장에서 저희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해도 처남이 입을 놀릴 가능성은 없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택배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은 메인 건물과 이어져 있긴 하지만 뒤쪽으로 따로 작게 나 있는 별관 건물이었습니다. 택배 송장을 출력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인쇄기가 있는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택배 포장을 하고 정리하는 공간뿐이었죠. 어머니께서 처음에 가셨더니 그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애들이 2명 있었대요. 한 명은 이제 곧 퇴근 시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출근하신 시간대와 겹쳤기 때문에 1시간을 같이 보았던 것이고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종합해보자면 힘을 쓰는 단순 업무였습니다. 빈 박스별로 상품 개수가 암호처럼 표시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 택배 물량으로 빠져나온 상품 수량을 맞춰 넣고 단단히 밀봉하는 작업부터였죠. 그것을 다 한 다음 나중에 작업 순서가 엉키지 않도록 박스를 순차적으로 쌓아서 정리를 하고 택배 송장이 나온 걸 박스마다 맞게 붙여서 출고대에 올려두는 것까지가 완성이었습니다. 어라? 이거 택배 보내는 송장까지 내가 일에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시던 어머니가 뭔가 이상해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고 혼잣말을 하시니까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송장 출력 방법을 알려주다가 말고 헛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 원래 이래요. 택배 보내려고 이거 다 준비하고 그러는 건데 송장을 안 붙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송장까지 안 끝내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택배 주문건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매일 체크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바로 꼬여요. 아니 학생, 설마 이거를 하나하나 다 조합해서 맞춰보는 건 아니죠? 안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시려고요? 직접 다 체크 안 하시면 답 없어요. 그냥 다 하셔야 돼요. 포장된 택배 박스에다 맞춰서 출력된 송장을 붙이는 것까지도 머리가 아픈데 최종으로 체크도 다 해야 한다니. 머리로는 무슨 시스템인지 알겠는데 갑자기 이런 걸 다 해야 한다고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지신 것이었죠. 사부인, 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계속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엄청 늘게 되실 거예요. 단순 작업 반복인데다 이게 요령이 생기는 업무거든요. 그리고 급여 말인데요. 어머니는 이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저에게는 이 업무가 무리인 것 같다며 말씀하려던 순간 장모님께서 급여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남편한테 제가 다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런 거 제가 관리하니까 저희 남편도 그냥 제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걱정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사돈 되시는데 공 5짜리는 야박한 것 같아 100만 원으로 맞출까 해요. 최저시급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것보다 10만 원 이상을 더 받는 셈인 겁니다. 일하면서 중간중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간식도 항상 비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어머니는 장모님의 채근에 이끌려 알겠다고 수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랑 아내는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고요. 그간 크고 작은 일들로 자잘하게 장모님께서 좋지 않은 언사를 펼쳐주셨기 때문에 전 내심 놀랐었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인물에게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입게 된 심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바로 연락드려서 편히 봐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고요. 막상 업무장에 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든지 하는 어머니의 사정을 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그러한 내막을 알았다면 제가 당연히 당장에 어머니를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당시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머지않은 시점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출근하셨을 때는 분명 택배 파트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한 명이 안 나오더래요. 왜 오늘 안 나왔을까? 어머니께서 궁금해하니까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모르셨냐고 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그만둘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여사님께서 인수인계 받으셨던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뭐? 그럼 학생하고 나하고 둘이서 일을 하는 거야? 당황한 어머니께 아르바이트생은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굴었고요. 어머니는 일이 생각보다 할 게 많았어도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2명이 있다면 무리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에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금세 사라진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똑바로 안 물어보고 근무 환경을 파악하지 못했으니 응당 내 잘못이지. 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적어진 인력으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그러기를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남아있던 다른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안 나왔대요. 이거 보세요. 요즘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이런 때에 사부인이라도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2 아들 훌륭히 키워내신 분다워요. 혼자서는 일을 못한다고 어머니가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되려 일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들 운운하면서 자식 교육 어쩌고 하며 들먹이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신 어머니가 얼떨결에 따지진 못하고 그냥 혼자 일을 해내신 거예요. 일이 손에 익었으니 어떻게든 해보실 요량이었는데 믿기지 못할 만큼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 애들 둘이서 했던 일을 어머니께서 혼자 맡아서 하시려니까 오죽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젊은 애들도 그 정도 물량이면 빠릿빠릿하게 실수 없이 해내기 힘든 업무였어요. 송장 붙이는 순서가 엉망이 되어 전부 다 새로 하고 헷갈려서 다시 또 체크하면서 시간을 쓰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매일 5시간은 기본으로 하게 되었죠. 안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일이 안 끝나서 결국 그 부담을 떠안는 건 어머니 자신이었으니 울며 겨자 묻기로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업장이 인력난이라 택배 업무로 빠질 인력은 절대 없다고 하지. 장모님께선 공사가 다 망하시어 일손을 거들어주기 어렵다고 하지. 어머니께선 졸지에 독박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벼랑간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드디어 또 한 주가 갔구나 하면서 어머니께선 하도 힘이 드셔서 퇴근 후에 멍하니 쉬고 계셨는데 전화가 왔던 것이죠. 사부인,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주말에 무조건 빼야 할 물량이 있는데 그걸 전부 방치해놓고 가셨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오늘도 물량 할 만큼 다 하고 온 참입니다만.
옆에 창고에 물량이 그대로 쌓여 있잖아요. 설마 거기 안에도 제가 살펴봤어야 하는 건가요? 당연한 말씀을 굳이 하고 그러세요? 이거 주말에 다 쳐내서 월요일엔 무조건 일괄 발송되어야 하는 것들인데 어쩌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발송이라서 오늘 하신 것보다 먼저 나가야 한다고요. 아휴, 이게 다 얼마치인데 이 손해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돈 더 쳐드리는 만큼 나와서 해결을 보세요. 웬일로 이틀 연속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서 어머니께선 좋아하셨는데 사실은 물량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장모님으로부터 온갖 소리를 다 들은 어머니께서는 주말에 나와 처리하라는 요구를 듣고 울컥하셨다고 해요. 너무 속상해서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이루신 어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쳐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 순서가 이미 엉켜버린 후였기 때문에 전부 처음부터 새로 손을 봐야 했던 상황인지라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꼬박 7시간을 일에 매진하신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니까 잠시 쉬셨고 이 정도 처리를 해놨다고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무조건 다 끝내고 가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사부인께 책임 물 수밖에 없어요. 믿고 맡겨드렸더니 이런 사대를 내시면 체면이 없어집니다. 일을 끝내놓고 가지 않으면 책임을 물겠다며 역성이나 들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업이나 손해배상 뭐 그런 거에 대해 아시겠나요? 전혀 모르셨기에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덜컥 겁도 나셨대요. 그래서 다시 힘들게 일어나셔서는 젊은 애들이 최소 3명 이상은 와야 간신히 처리할 만한 양을 기어이 그날 다 꾸역꾸역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끝내놓으시곤 깜깜한 그 밤에 장모님께 업무장 사진을 찍어 전송하셨어요.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해서 다 처리했다고 말이죠. 그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자정이 다 되어가도록 일한 것에 어떤 격려나 위로나 사과의 말도 없이 장모님께서는 월 100만 원어치 일은 하시는 것 같다고 답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100만 원의 땡처리를 하시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시고는 어머니께서 무너지셨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시며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무슨 일인지 듣다가 깜짝 놀라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어머니께서 집에 귀가하셨다는 것에 우선 안도를 했죠. 그리고 아내와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간신히 당장이라도 장모님께 쳐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눌렀습니다. 그간 장모님께 당한 모욕감으로 힘들었던 부분까지 말하자 아내가 함부로 자기 가족 편을 못 들더라고요. 다음 날 일단 전화부터 먼저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정도가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이봐 최서방, 뭐 그렇게 안 좋게만 받아들여. 어차피 댁에 계셔봤자 뭐 하겠어. 나와서 그렇게 땀 빼고 활동해야 치매도 안 오는 거야. 갑자기 치매 오는이라뇨? 저 정말 머리 꼭지가 돌아서 처가에 대한, 장모님에 대한 일말의 정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완벽한 남이 된 순간이었죠. 최서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난 당신 같은 장모 둔 적 없으니까. 제 선언에 엄청나게 화내면서 발작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시하고 끊었습니다. 바로 전화번호 차단했어요. 장모님에서 아줌마가 된 순간이었죠. 실제로 저는 이때 이후로 장모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떼어먹힌 돈 제대로 정산해서 바로 달라고 그래. 이거 안 되면 나 당신이랑 이혼이야. 당신이 애 키우고 싶다고 하면 그럴게. 확실히 말하는 건 나 당신 집안이랑 이제 상종 못하겠다는 거야. 저는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당황하던 아내는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 젖은 2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들보다 손자를 더 예뻐했던 처가에서는 후폭풍이 계속되었죠. 제가 절대로 결단코 저희 아들을 처가 식구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우리 언니가 계속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있나 봐. 조카들도 자기 사촌 동생 보고 싶다고 자꾸 칭얼댄다 그러고. 아내가 소식을 전달해 주었지만 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완강하니까 아내도 점차 포기를 하고 저희끼리만 잘 지내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아들 보고 싶다고 부르짖는 처가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지만 흔들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받는 사건 이후로 장모님, 아니 아줌마께서는 이혼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도움되는 이바지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 신경이나 긁으며 다니더니 사돈한테 그렇게나 무례할 수 있냐며 큰 타박을 받으셨다네요. 그때의 일이 촉매제가 되어 부부간의 불화를 불러오게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났고 지금 현재의 소식으로는 그 두 분이 별거 중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상태이고 어머니께서는 집 근처 고등학교에서 오전마다 방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십니다. 친형도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선 돈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 아니고 그냥 적적함을 달래는 차원으로 하신대요. 학교 한 바퀴 돌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 소독약 꼼꼼하게 뿌리는 것이 재미있고 뿌듯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